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1회 가축사양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번, 영양소는 유기영양소와 무기영양소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일반 성분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영양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있죠. 일반 성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6대 성분을 얘기하죠. 6가지.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성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성분 분석하는 것은 수분이에요. 수분. 그다음에 조단백질. 뭐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해분, 조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가용 무질소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물 그러면 수분이 15% 이하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축산법, 사료법에 따르면 수분 함량이 1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사료의 그 수분 함량은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섬유와 가용 무질소물은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조해분은 이제 무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무기 영양소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조해분이 되겠죠. 조해분. 무기물 혹은 광물질 표기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무기물 혹은 뭐 광물질 이렇게도 표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저 수분을 일단 예외로 쳐놓고 나머지 중에 요 조해분만 무기물이고 나머지는 유기물이죠. 그럼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뭐냐?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탄소결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소결합이 되어 있으면 유기물, 탄소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무기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탄소가 측세를 갖는데 어떻게 측세를 갖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세라는 것은 탄소가 이렇게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게 측세죠. 측세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외에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뭐 하나 있으면 단일 이중결합, 2개 있으면 2개 이중결합. 해서 이제 표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탄소가 모두 18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2개 있다.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은 탄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로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이외에 다른 것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순수하게 탄소로만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무기물입니다. 딱 탄소로만 결합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CHO, 지방이 CHO, 단백질이 CHON 이렇게 됐죠. 다 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C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은 무기물이죠. 주의하셔야 될 게 유기물인데 탄소로만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무기물입니다. 얘가 이제 숯이죠. 숯이 탄소로만 결합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고온 가압, 압력을 가한 것이 이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순수 탄소 결합체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십니다. 답은 조해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자, 단백질은 조단백질, 조지방, 조해분, 조섬유가 붙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16%에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러니까 조자가 붙은 겁니다. 거칠조. 지방은 순수하게 지방산으로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 외에 당지방 혹은 뭐 인지방 그런 걸 다 합해서 지방으로 보기 때문에 조 이렇게 보는 거죠. 탄수화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조지방, 조해분, 이런 조자 붙는 거. 우리 가축의 사료에서 가축 영양학에서는 순단백질, 뭐 순지방 이걸 안 쓰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중 반추인의 미생물이 합성 공급할 수 없어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 비타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반추인의 미생물이 합성할 수 있는 것, 크게 세 가지죠. 비타민 C는 뺍시다. 이거는 뭐 인간하고 영장육만 되니까 나머지는 다 합성되는 거죠. 일단 빼고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K, 이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K하고 수용성 B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타민 K가 답이 되겠습니다. 합성 공급할 수 없어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 비타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토코페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타민 K는 합성되죠. 나이아신은 비타민 B3 이렇게 되죠.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바이오틴, 다른 말로 하면 비타민 BH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B3로 나올 수도 있고 나이아신 나올 수도 있고 비타민 BH 나올 수 있고 바이오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외우시고 여기서 합성이 안 되는 것 토코페롤 이거죠. 이게 뭔가요? 비타민 E죠. 비타민 E,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번식과 관계 있는 지용성 비타민 토코페롤입니다. 번식. 그러니까 비타민 E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번식이에요. 번식. 그 다음에 강정 역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강정제 역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실질적으로 사료의 산패를 막아주는 것은 이제 항산화제를 비타민 E로 쓰면 천연 물질이니까 가장 좋은데 이제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화학적 물질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 E가 원래 주 목적은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번식, 강정, 항산화제 이 세 개를 같이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에 대한 이름을 다 외워두세요. 정리를 해두세요. 비타민 B, 티아민, 혹은 지아민,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각기병 같이 외우세요. 혹은 각자 들어가는 거 있죠? 각약증. 각약증. 이렇게 외우십시오. 비타민 B1은 각기병 혹은 각약증과 관련이 있다. 외우시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이것도 실질적으로 각약증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돼지 사료에 주로 결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B2는 돼지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돼지. 그다음에 월맹증이 있어요.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 A가 야맹증과 관계가 있죠. 근데 비타민 B2는 월맹증과 관계 있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밤에 달빛에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것, 눈부심에 의해서 그래서 월맹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2 이거를 정리해 주세요.
교제 야맹증 이렇게 나왔으면 그 월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B3 나이아신 피부염, 그 다음에 개의 검은 혀 여기도 체크하십니다. 혀가 검게 변하는 것. 그 다음에 B5 판토텐산 번식장애 거위걸음 이렇게 외웁니다. 이제 체크할, 그러니까 우리 가축에 있어서 연관된 것을 이제 체크하시는 거예요. 번식장애 거위걸음 있어요. 피리독신. 자, 이건 이렇게 외우십시오. 피리독신 그러면 여기 독자 들어가죠? 독. 뭐 그런 독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피리독신이 많이 급여되면 과다증으로 인해서 폐사할 수 있습니다. 피리독신. 이게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많이 투여돼서 폐사할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B6는 주의하십니다. 독자에 주의하시면 독자에 과다되면 폐사,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B9 엽산 그런 거죠. 폴릭애시드 엽산. 그 다음에 B12 여기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빈출이 된다면 B1, B2 혹은 B12 요 세 개가 많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요 이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다음에 코발아민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니다. 이 코발아민은 어차피 비타민은요 비트 플러스 아민이 합성돼서 만든 게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민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단백질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코발트라는 무기물이 딱 붙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코발아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발트는 뭐와 관계 있어요? 조혈작용과 관계 있죠. 혈액. 그래서 빈혈과 관계 있습니다. 코발아민. 그리고 이 코발아민은 식물성 사료에서는 공급이 안 됩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코발아민은 식물성 사료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저 위에 지금 뭐가 있냐면 티아민과 리보필라빈은 공통점이 각약증이에요. 근데 각약증을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B1이 될 수도 있고 B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에서 이게 식물체에 있는 거냐 동물체에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구분합니다. B1은 식물체 내에 존재하고요. B2는 동물체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사료원이 식물성 사료원이 들어갔는데 결핍이 걸리면 B1이고요. 동물성이 부족해서 결핍이 걸리면 저 B2입니다.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이름과 숫자, 그 다음에 결핍증을 정리하십니다. 세 번째, 한우의 임실 말기 2개월간 유지 이외의 추가 영양소 요구량을 가수 에너지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 정의 문제로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십시오. 3.3메가칼로리 이렇게 봅니다. 산란전 칼슘 함량은 얼마인가 정해져 있거든요. 2%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험이 거듭됐지만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빈출은 아니고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음 중 펠레팅의 장점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가축사료는 펠레팅 합니다. 가축사료. 근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사료 그러면 이건 익스트루전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개나 고양이는 익스트루전 시킵니다. 이건 팽화거든요. 반대로 저 펠레팅은 압축입니다. 이렇게 고온 가압해서 압축 성형한 것, 이거 개념이거든요. 요 두 개는 일단 용어를 정리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가축 사료의 성형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러면 펠레팅, 큐브, 뭐 가루 사료,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그러면 그 익스트루전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 사료 중에서 반려동물 사료 쪽이 조금씩 이제 그 양이 늘어나면서 그쪽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두 개를. 첫 번째, 증기 및 가압으로 병원성 등이 파괴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펠레팅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온 가압, 이거를 머리에 두셔야 돼요. 고온 가압. 4번, 사료 성분의 소화율을 향상시킨다. 가이죠. 4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다번과 라번을 놓고 보시면 이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번은 허실되는 사료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면 허실되는 사료량은 감소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어진 가축체가 가지고 있는 위 용적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 위 용적의 생물중으로 볼 때 약 10%. 근데 그것을 이제 건조화시키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뭐 1 내지 2%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뭐 1.5% 준다 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포만감이 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주면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사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먹지 않는 부분, 잔여량은 뭉쳐놨기 때문에 잔여물이 더 적게 남죠. 바닥에 이제 그 사료조 통에 이렇게 사료가 가루 사료라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 안 먹고 남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펠레팅을 합니다. 또 하나, 이 펠레팅,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호성이에요. 기호성. 저 펠레팅을 만들려면 고온 가압하기 전에 원료에 여러 가지 동물성, 식물성 사료 원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당밀이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돼요. 왜냐면 결착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건조되면서 이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 결착제로 하는 것이 당밀이에요. 이 당밀이 말 그대로 당이기 때문에 단맛을 냅니다. 그래서 섭취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펠레팅하는 그러한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것. 그러니까 선택, 채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 사료를 이렇게 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게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잔여량은 남습니다. 근데 같이 압출 성형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다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식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이제 펠레팅을 많이 합니다. 뭐 장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통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고, 이 펠레팅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크기가 큰 것. 가루 사료가 가장 작죠. 가루 사료 입자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입자도 사료의 크기로 보겠습니다. 크기별로 보면 가루 사료가 가장 작죠. 그죠? 그 다음에 펠레팅, 펠렛 사료. 자, 이 펠렛 사료를 좀 더 크게 만든 거, 큐브 사료죠. 큐브 사료. 근데 이 큐브 사료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445입니다. 가로 세로 4cm, 높이가 5cm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큐브 사료는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축종은 이거
먹기 어렵습니다. 구강내에 넣었을 때는. 근데 이 큐브 사료가 더 유통할 때에는 혹은 저장할 때에는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유통시킬 수 있어요. 같은 적재 용량이라면. 근데 급여할 때 문제가 되니 주기 직전에, 급여하기 직전에 이것을 다시 부습니다. 가루로. 그것이 뭐예요? 다시 가루 사료를 이렇게 만들죠. 그것이 크럼블 사료예요. 그러면 가루 사료와 크럼블 사료는 형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펠레팅이나 큐브를 만들 때 들어간 그런 당밀이 여기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 사료보다는 크럼블 사료가 기호성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크기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가루, 펠렛, 큐브, 크럼블 사료 이 네 가지의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성장 중인 가축에서 증체량이 사료 섭취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는 영양가치 평가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로 읽습니다. 증체량이 사료 섭취량에 대한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료 섭취를 예를 들어서 1kg을 먹었는데 증체량이 몇 kg 됐느냐? 이것이 이제 사료 효율의 용어고요. 내가 정반대 1kg의 증체를 위해서는 몇 kg의 사료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료 요구율이죠. 개념이 전혀 반대입니다. 주의할 거는 사료 효율은 곱하기 100이 있는데 율이니까 비율이니까 요구율은 곱하기 100 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어진 지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사료 효율 이렇게 되죠. 생물가는 이제 단백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온 단백질에 비해서 몇 %가 축적되었는가 생물가. 사료 단위는 뭐냐면 이게 원래 사료 단위라는 것은 그 젖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젖소에서 산유를 1kg 하는데 필요한 사료의 양, 에너지 값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가장 기준으로 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보리 이렇게 드는 거죠. 기준을 둔 거예요. 보리를 1FU로 둔다 이렇게 둔 거죠. 피딩 유니트 해가지고요. 이게 사료 단위 개념이거든요. 1FU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에 비해서 다른 것들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니까 기준이고 옥수수일 때는 보리보다는 조금 덜 먹여도 똑같은 1kg를 낼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은 뭐 0.9 얼마, 8 얼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사료 단위입니다. 사료 단위. 그럼 동물의 단위는 얼마예요? 1AU. 동물의 단위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1AU. 500kg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동물의 단위, 애니멀 유니트는 500kg이고, 그러면 소는 1AU입니다. 말도 1AU예요. 기준이 소와 말을 같이 뒀어요. 다 500으로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동물 단위 중에서 소와 같은 단위를 갖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말을 구하셔야 돼요. 영양률, 물론 단백질 값에 대한 그러한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 사료 단위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세요. 사료 단위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료 단위는 잘 안 쓰, 유럽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거보다는 생물가의 개념 혹은 영양률의 공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띄워보면 사료 단위, 그래서 보리의
가소화 조단백질 함량이 8.5%이면서 사료 단위가 1. 이 기준을 놓고 본 거예요. 자, 보리에 비해서 옥수수는 1.15. 보리보다 더 높죠? 사료 단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사료 단위가 높으니까 줄 때는 적게 줘도 되겠죠? 영양가가 많으니까. 콩깻목, 이거 단백질 많죠? 그 개념이에요. 목초는 사실 여기서 목초 그러면 줄기와 잎이거든요. 우리가 개념은. 사료 작물 그러면 줄기와 잎. 그 중에서 잎이 중요하고, 식용 작물 그러면 줄기와 잎보다는 알곡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초는 사료 단위가 보리보다 알곡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0.2 정도 되면 80%는 전체 영양가의 80% 이상이 알곡류에 있거든요. 볏짚 0.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아세요, 개념을. 사료 단위의 개념은 기준이 보리다 하는 걸 아시고, 단위가 높을수록 보리보다 영양가는 높다. 만약에 사료량을 주어주는 양으로 따지면 적게 줘도 된다. 이제 그게 개념이에요. 생물가. 이것도 이제 공식, 구하는 공식,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단백질의 흡수량, 투여량에 대한 흡수량, 체내 축적량을 구하는 것이 이제 생물가예요. 그 다음에 효율과 요구율,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죠. 정반대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곱하기 100이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서 이제 다음 중 공식 중에서 잘못된 것 그러면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사료 요구율. 그 다음에 영양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백질 값은 다 뭐예요? 가소화 조단백질에 대한 축적량, 그 다음에 영양률. 그러면 TDN 값에서 요 가소화 조단백질 값을 뺀 거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은 가소화 조단백질이에요. 전체 에너지 값 중에서 가소화 조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본 거죠. 그게 영양률이에요. 근데 이제 풀어보세요. 식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걸 이제 풀어서 하시면 되죠. 여섯 번째, 다음 중 젖소에서 권유기 사용 설명으로 틀린 것. 젖소의 임신 말기가 되면 태아의 발육이 왕성해져 충분한 영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맞죠? 충분한 영양, 주로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입니다. 임신 말기 3분의 2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태아가 급격히, 포유동물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유동물은 임신 말기가 되면 이제 태아의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죠. 두 번째, 오랫동안 비유로 인해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권유 기간은 90일 정도가 바람직하다. 여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권유 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그럼 출산 2개월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답은 권유 기간이 너무 길면 비마 증상이 나타나서 유혈 등의 대사성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유혈. 근데 이 유혈은 주로 축종 중에서 젖소에서 나타납니다. 산유할 때. 증상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산유인데, 그 전에 출산할 때. 고능력 우일수록 유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할 때. 그 다음, 유혈과 관계 있는
무기물, 그럼 칼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축이 모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탯줄이 끊기면서 순간적으로 칼슘에 대한 충격이 오는 거죠. 모체에. 그러면 출산 후 모체가 직립불능 이렇게 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직립불능. 그러면 이제 칼슘제를 투여를 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것이 유열 이렇게 되겠죠. 라ban 권유를 시키지 않고 계속 차기로 했을 경우 다음 유기의 산유량이 30% 정도 감소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 1년을 평균을 놓고 봤을 때요. 1년 365일 다 차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낳고 또 계속 차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365일 차기하는 것과 305일 차기하는 것, 1년 평균치를 놓고 보면 60일 권유하는 것이 약 30% 많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유구의 손상 회복을 위해서도 권유를 시키지만 유량의 증가를 위해서도 권유를 시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